내 생일보다 더 선명하게 외우고 있던 숫자 4개. 오늘 저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참으며 그 번호를 제 손으로 지워버렸습니다. 내 지독한 사랑이 내 자식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32. 참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캄캄한 방 안에서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누워있는데 이제 겨우 4살 된 아들 녀석이 제 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묻더군요. 엄마 아파하고요. 그 따뜻한 체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을 깎아서라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식당 주방 보조부터 남의 집 파출부, 새벽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겨울이면 찬물에 언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대기업에 출근하는 아들 지훈이의 굽은 등만 펴줄 수 있다면 제 허리쯤 굽어지는 건 훈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참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부족한 어미 밑에서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무리해서 전세금도 보태주었죠.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는 아들 내외가 안쓰러워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갓 들어온 싱싱한 전복과 도라지를 샀습니다. 며칠 전 아들 녀석 목소리가 푹 잠겨있던 게 자꾸 귀에 맴돌아서요.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묵직한 반찬통 4개를 양손에 꽉 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 집 도어락 앞에 섰을 때 거친 숨을 고르며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412. 내 아들 생일. 띠리릭. 경쾌한 문 열림 소리.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텅 빈 제 가슴이 꽉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출근했을 시간이라 집은 고요했습니다. 익숙하게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었죠. 그런데 냉장고 안을 보니 덜컥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해다 준 멸치볶음과 장조림은 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고 어디서 샀는지 모를 배달 음식 용기들만 가득했거든요.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미정성인데 입맛이 썼지만 꾹 참고 냉장고를 싹 비운 뒤 제가 가져온 반찬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내친 김에 베란다로 가보니 며느리의 속옷과 아들의 와이셔츠가 뒤엉켜 건조대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오태가 나나. 혀를 끌짓 차며 빨래를 걷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아들의 속옷과 며느리의 속옷을 각 맞춰 반듯하게 정리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속옷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심코 손을 뻗어 꺼내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가득 든 약봉지였습니다. 환자 이름 이수진. 우리 며느리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약봉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런 독한 약을 먹고 있는 거지?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도어락 버튼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반차를 썼는지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약봉지를 든 채로 당황해서 안방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가
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경질적인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 씨.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저에게 하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라 날이 시퍼렇게 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였죠. 당신 엄마 또 오셨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 엄마라니. 신발장에 당신 엄마 낡은 구두 있어. 나 진짜 미치겠어. 또 냉장고 다 뒤집어 놓으셨겠지. 내 속옷 서랍까지 열어서 정리해 놓으셨을 생각하면 나 온몸에 소름이 끼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방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나 도어락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당신 엄마가 뭘 만지고 갔을까, 뭘 버리고 갔을까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고. 나 약 안 먹으면 잠도 못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작고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조금만 참아달라는 평소 저에게 하던 그 변명이었겠죠. 그 말이 며느리에게 기름을 부은 모양이었습니다. 참아? 3년을 참았어. 우리 집이 당신 엄마 별장이야?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냐고. 나 더는 못 살아. 당신 엄마랑 나 둘 중 하나 죽어야 끝나. 아니면 이혼해. 나 진짜 숨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단 말이야. 며느리는 결국 악에 받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가슴 한가운데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속옷을 개어준 것이 내 자식 먹이겠다고 무릎 연골이 닳도록 반찬을 해다 나른 것이 이 아이에겐 숨을 조이는 밧줄이었다니. 내 사랑이 내 전부였던 아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었다니. 손에 쥐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거실에서 울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고 며느리와 제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며느리의 두 눈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도 가족을 향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끔찍한 공포와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가 거실과 안방 사이에 그 짧은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허공에서 부딪힌 며느리의 두 눈동자는 마치 흉악범을 마주한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며느라가. 그게 아니고 나는. 변명을 하려는데 목이 콱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거리던 며느리는 갑자기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손을 치거나 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약봉지를 빼앗듯 낚아채더니 가슴팍에 와락 끌어안고는 침대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처절하던지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이니까 제 물건에 손 떼지 마세요. 제 서랍 열지 마시라고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소리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붙어 버린 지독한 공포와 혐오의 얼굴. 평소 생글생글 웃으며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하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들 바빠서 빨래도 못 개고 출근했길래, 속옷이 하도 널브러져 있길래 그게 안쓰러워서 주름진 두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제 삶이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로 전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쓰러우시다고요? 어머님이 제 속옷 서랍 열어보고 제 화장대 뒤지고 제가 어제 뭘 먹었는지 쓰레기통까지 확인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거라고요? 저는요, 어머님 도어락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숨을 헐떡이며 악을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내 아들 집, 내 자식들 잘 사나 챙겨준 게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억울함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며느리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보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아. 아들은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본 채 만체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고 있는 며느리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내리더군요. 그 등을 토닥이는 아들의 손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진정해. 약 먹었어? 지훈 씨, 나 무서워.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감싸 안으며 마치 제가 몹쓸 병균이라도 되는 양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는 아지.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오시기 전에 꼭 연락 먼저 주시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수진이가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숨 넘어가게 우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가슴 한가운데를 거대한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니. 나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더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밤새 고아낸 사골 국물이 식을까봐 쟁걸음으로 달려왔을 뿐인데 너희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보송보송한 수건 쓰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픈 무릎을 끌고 베란다를 오갔을 뿐인데 지훈아, 어미는 그저 냉장고가 비었길래 엄마 제발 그놈의 반찬 타령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해다 놓고 왜 사람을 이렇게 숨막히게 만들어요? 엄마 이러시는 거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라고요. 집착?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정말이지 내 피와 살을 깎아 바쳐 키운 내 전부가 내 사랑을 집착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세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관 쪽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축객령이었습니다. 내 돈이 절반은 들어간 이 집에서 내가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관문을 나섰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쫓기듯 도어락을 열고 나왔을 때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무덤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벽을 짚고 서서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왔던 무거운 반찬통들은 며느리의 차가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제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근길보다 돌아가는 이 길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이 집착이라고, 너희를 향한 내 정성이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었다고. 텅 빈 제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는 서늘한 냉기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불 꺼진 거실, 낡은 소파,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차가운 찬밥 덩어리. 아들 집 냉장고에는 갓 지은 반찬들을 빈틈없이 채워놓고 정작 어미인 저는 며칠 지난 찬밥을 물에 말아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미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비워내야만 내 자식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아들의 대학 졸업식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옆에서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자랑스러워하던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억울해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아비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이 악물고 살아온 세월인데.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쥐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올 줄 알았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화가 나서 헛소리를 했다고, 엄마 정성 다 안다고. 그 한마디면 모든 서운함을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야속한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제 얼굴이 들어간 가족 사진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버려졌구나.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서 나는 불청객이자 치워버려야 할 골칫거리였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운함은 어느새 짙은 배신감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지독한 환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시계 알람을 맞추고 잔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으니까요. 아들 지훈이에게 먹일 국을 안 치고 며느리 수진이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려면 그 시간에도 빠듯했더랬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 몸은 시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라 거실 바닥을 뜨겁게 달굴 때까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살이라도 난 것처럼 온몸의 뼈마디가 욱신거렸고 가슴 위에는 커다란 맷돌을 올려놓은 듯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제가 다시는 그 집에 찾아가지 않기를, 이 지독한 침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목이 말라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흘 전 제가 시장에서 사왔던, 차마 아들 집에 가져가지 못한 도라지 무침이 시퍼렇게 쉬어 터져 있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걸 버리려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싱크대를 부여잡고 한참을 캑캑거리다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에 비친 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하게 파인 두 눈, 그리고 바짝 말라 터진 입술. 평생을 자식 하나 입히고 먹이겠다고 동동거리며 살아온 70대 노파의 비참한 말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문득 아들의 찌푸린 미간과 며느리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러시는 거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라고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귓가를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집착? 그 모진 단어를 소리내어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아빠 제삿날에도 식당 불판을 닦으며 내 등록금을 벌었는데,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늙고 병든 어미의 정성을 집착이라고 부르다니.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방바닥을 뒹굴며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마저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그저 마른 기침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제 발길이 가장 먼저 향했던 곳, 바로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익숙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단골 생선가게 앞이었습니다. 아이고, 지훈 엄마 오셨네. 오늘은 물이 아주 좋아. 아들내미 좋아하는 갈치 실한 걸로 빼놨어.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서 굽든지 졸여주든지 해.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넉살 좋은 인사에 저는 습관처럼 지갑을 열려다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들내미 좋아하는 갈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 내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겉절이. 내 삶은 온통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반찬을 잘 먹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아니, 오늘은 됐어. 나 생선 비린내 맡기 싫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하고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의아한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길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동네를 배회하다 발길이 멈춘 곳은 근처 공원 벤치였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젊은 엄마가 6살 되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넘어질세라 노심초사하며 다치지 않게 무릎을 털어주는 젊은 엄마의 얼굴에서 수십 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 세상의 중심이 온통 저 아이 하나뿐이었지.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고 아이가 아프면 하늘이 무너졌지. 나는 저 아이의 우주였고 저 아이는 나의 신앙이었어. 하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새는 날개가 길어지면 둥지를 떠나야 하고 어미새는 그 빈 둥지를 지키며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리를 거스르고 다 큰 어른이 된 아들의 둥지 주변을 맴돌며 기어이 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려 했던 것입니다. 내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을 텐데 처음으로 며느리 수진이의 입장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돌아온 저녁, 텅 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을 그 아이. 하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의 흔적들, 꽉 채워진 냉장고와 반듯하게 개어진 속옷들을 보며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사함보다는 숨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 공간, 내 살림, 내 남편까지 온통 시어머니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기분이었겠지요. 신경 안정제를 가슴에 품고 벌벌 떨던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생존을 위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숨막히게 했구나. 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한 여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내 아들의 가정을 흔들고 있었구나. 그 순간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준 상처에 대한 뼈아픈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독한 앙금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찬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나르기 위해 크기별로 사두었던 수십 개의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반찬통들을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남겨둘까 하는 미련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내 집착의 상징이자 며느리를 옥죄던 수갑이었습니다. 미련 없이 모조리 비워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입구를 꽉 묶어 현관 밖으로 내다버리고 돌아온 순간 거실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에는 아들의 생일, 며느리의 생일, 손주의 100일, 제삿날 등 온통 가족들의 일정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작 제 생일이나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단 한 글자도 없었죠. 저는 매직펜을 꺼내 들고 달력 한 구석에 크게 적혀 있던 4자리 숫자를 찍 그어버렸습니다. 412. 평생 잊지 못할 줄 알았던 내 아들의 생일이자 그 아이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 수십 번, 수백 번을 덧칠해 그 번호가 형체도 없이 까맣게 지워졌을 때 저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겠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그 거짓말 같은 위선도 이젠 버리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나는 이제 오롯이 윤정옥이라는 이름으로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삶을 살아보겠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꽉 쥐고 까맣게 지워진 비밀번호 옆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서글프지만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완전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맞춰 살던 시계 태엽이 갑자기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습관은 참으로 무서워서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말았죠.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려던 찰나 텅 빈 찬장과 까맣게 지워진 달력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나는 국을 끓일 필요가 없지. 도마 위에서 마늘을 지니기고 팔을 썰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지. 갈 곳을 잃은 제 두 손이 허공을 맴돌다 힘없이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움직이던 관절들이 한순간에 쓸모를 잃어버리자 오히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큰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나르던 시간을 쏙 빼버리니 윤정욱이라는 사람의 하루는 백지장처럼 하얗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공허함이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우두커니 앉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방구석에서 말라 죽은 벌레처럼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아 무작정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외출복이랄 게 없었습니다. 칙칙한 갈색 바지에 보풀이 인 낡은 회색 스웨터, 그마저도 음식 국물이 튀어도 티가 나지 않는 어두운 색들 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저도 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참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건지 낡은 스웨터를 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무작정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기 싫어 평소엔 숨이 차서 가지 않던 반대편 비탈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조금 걷다 보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동네 문화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활기찬 노랫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게시판에는 수필 교실 라인 댄스, 캘리그라피, 스마트폰 사진반 등 생전 처음 보는 수업 안내문들이 알록달록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멍하니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톡톡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기 스마트폰 사진반 보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재밌어. 내가 작년에 들어봤거든.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칙칙한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은빛으로 곱게 센 머리를 세련되게 빗어넘기고 목에는 화사한 노란색 실크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무엇보다 입술에 바른 붉은 립스틱과 눈가에 가득 찬 생기로운 주름이 너무나 눈이 부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요. 그냥 한 번 본 겁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데 여자가 덥석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지. 나도 딱 5년 전에 딱 그 표정, 그 눈빛으로 여기 서 있었거든. 여자의 말에 제 발걸음이 거짓말처럼 바닥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한테 온몸의 진액까지 다 내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빈 껍데기가 된 것 같은 얼굴. 어제까지 내 세상의 전부였던 새끼들이 갑자기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버려서 숨도 못 쉬게 억울하고 비참한 얼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는 걸까? 심장이 덜컹거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제게 여자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제 손바닥을 타고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내 이름은 강명이에요. 아들 둘을 의사, 판사로 키워냈지.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근데 어느 날 큰 며느리가 그러더라. 어머님, 제발 저희 좀 그만 놔달라고. 자기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다고. 작은 아들 놈은 엄마가 자기 인생을 숨막히게 한대. 기가 막히지. 내가 식당 불판 닦아서 지들 유학까지 보냈는데 명이라는 여자는 마치 남의 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듯 너무도 덤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을 저는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지옥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흉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소? 저도 모르게 쉰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율무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달큼하고 뜨거운 액체가 텅 빈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굳어있던 속을 간지럽혔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3일 밤낮을 피눈물 흘리면서 욕을 퍼붓다가 깨달았지. 내가 내 새끼들 등에 거머리처럼 붙어 살고 있었구나. 내 인생이 없으니까
자식들 인생을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당장 짐 싸서 나왔어. 반찬통 다 갖다 버리고 현관 비밀번호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젯밤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던 반찬통들과 매직으로 까맣게 지워버렸던 달력의 비밀번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엔 죽을 것 같이 허전해요. 손이 벌벌 떨리고 미칠 것 같지. 근데 딱 한 달만 참아봐요. 내 입에 들어갈 맛있는 밥상 예쁘게 차려보고 내 돈 주고 화사한 옷도 사입어보고 그러면 그제야 진짜 나라는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해. 명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꽃무늬 손수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천의 촉감에 둑이 무너지듯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제 굽은 등을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참 뒤에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들자 명희가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엄마, 수진이 시어머니. 그런 거 말고 그쪽 진짜 이름 말이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려본 적 없는 혀끝에 맴돌기만 했던 세 글자를 소리내어 뱉으려니 마치 처음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윤정욱입니다. 윤정욱. 정욱 씨. 참 예쁜 이름이네. 우리 정욱 씨, 오늘 나랑 같이 스마트폰 사진반 등록할래요? 길가에 핀 들꽃도 찍고 예쁜 카페 가서 예쁜 커피잔도 찍고 우리끼리 소풍도 다니자고. 명희가 제 손을 이끌고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등록 신청서 앞머리에 빈칸이 보였습니다. 성명. 저는 접수처 직원이 건네준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엇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보호 자란이나 은행의 대출 서류가 아닌 온전히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종이 위에 내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정, 옥. 세 글자를 모두 적고 나자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가 스르르 걷히고 코끝으로 향긋한 봄바람이 스며다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영혼의 껍질이 우지끈 갈라지며 그 틈으로 눈부시게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아들의 냉정한 뒷모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볼펜을 쥔 제 손의 묵직한 감각과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새로운 친구의 따뜻한 눈빛만이 존재했습니다. 비로소 윤정욱의 진짜 인생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너머로 바라본 세상은 제가 지난 70년 동안 육안으로 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난 잡초에도 이름이 있었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은 햇빛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명희 씨의 손에 이끌려 사진반에 등록한 지 2달. 제 삶의 시간표는 오롯이 윤정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강박적으로 떠지던 눈은 이제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느긋하게 떠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밤새 끓이던 사골 국물 대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식탁에 앉아 저를 위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쨍한 노란색 카디건도 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처음엔 지워버린 도어락 비밀번호 4자리가 환상통처럼 머릿속을 맴돌아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집어들고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손톱 밑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기도 했죠. 하지만 명혜 씨와 함께 출사를 나가고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을 내 손으로 만들어 예쁜 접시에 담아 먹으며 저는 조금씩 자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독립. 참으로 시리고도 눈부신 단어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저 역시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옅어진 자리에 기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은 사진반 회원들과 함께 시내 대학병원 뒤편에 있는 식물원으로 야외 출사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수국 군락 앞에서 다들 깨르르 웃으며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죠. 저 역시 새로 산 노란 카디건을 입고 렌즈 초점을 맞추며 꽃잎의 결을 화면에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며 구도를 잡던 순간이었습니다. 네모난 스마트폰 화면 구석에 벤치에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걸려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을 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2번 톡톡 쳐서 남자의 뒷모습을 확대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는 넓은 어깨, 긴장하면 오른쪽 뒷목을 극적이는 무의식적인 버릇까지 내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후 2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다는 대기업 기획팀장인 아들이 왜 평일 대낮에 회사도 아니고 병원 뒤뜰 벤치에 저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 새하얀 불꽃이 튀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크게 아픈 건 아닐까? 암이라도 걸린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독사처럼 목을 조여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러시는 거 집착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들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라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물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 쟁걸음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2달 전 저를 향해 악을 쓰며 오열하던 그날보다 훨씬 더 야위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부가 대낮에 병원에서 저렇게 만난다는 건 분명 둘 중 하나에게 심각한 병이 생겼다는 뜻일 텐데 저도 모르게 커다란 벚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곁으로 다가가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늘 어미인 제 앞에서는 바위처럼 든든하고 감정 표현 하나 없이 반듯하기만 했던 42살의 내 아들이 며느리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정수리에 뺨을 기대고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벌레 보듯 경멸하던 그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는 상처 입은 짐승을 품어 안는 깊고 단단한 사랑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훈 씨. 다 지나갈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2사람만의 견고한 세계. 그 앞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관찰자였습니다. 얼마 후 몸을 추스른 2사람이 손을 꼭 잡고 식물원과 이어진 대학병원 본관 건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는 무조건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 멈춰선 곳은 병원 3층이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기둥 뒤에 숨은 채 그들이 들어간 진료실 위에 간판을 올려다본 순간 제 눈앞이 시야가 핑그르르 돌며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가득 들어있던 며느리의 약봉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나 때문에 속병이 나서 정신과를 다니는 모양이구나. 아들이 반차를 내고 아내를 데려온 거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호명소리가 제 신락 같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박지훈 환자분, 삼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자랑, 내 목숨, 내 하늘이었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기둥을 부여잡은 소나기에서 진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쫙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바지춤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저는 기어갈 듯이 대기석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와 벽을 가로막은 파티션 뒤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작았지만 제 청각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숨쉬기가 힘드셨습니까? 저번 주에는 사직서까지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의사의 담담한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 원장님, 저는 껍데기입니다. 평생 제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학,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직장.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엄마가 불판 닫고 파출부하며 바친 그 불쌍한 청춘이 다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희생이 저한테는 평생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사채의 빚 같았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싸온 반찬통을 볼 때마다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약을 먹어가며 버틴 것도 다 저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저를 지키려고 엄마의 간섭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악역을 자처했던 거예요. 아들의 쉰 목소리가 칼날이 되어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랑 연락을 끊은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불효자식이라는 죄책감에 매일 밤 지옥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살면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집니다. 원장님, 저 진짜 쓰레기인가 봐요. 엄마를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아들의 짐승 같은 오열이 진료실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섞여 며느리 수진이가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며 남편을 달래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제 가슴을 퍽퍽 내리쳤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이, 내 희생이, 내 전부였던 아들에게는 피 말리는 고문이었다니. 내가 자식의 입에 밥을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독을 쏟아붓고 있었다니. 며느리가 나를 보고 악을 쓰던 그 끔찍한 날 그녀는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억압으로부터 다 죽어가는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오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아침에 먹은 토스트와 커피를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위액이 섞인 쓴 물이 식도를 태우며 넘어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자식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나는 훌륭한 어미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던 끔찍하고 이기적인 괴물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내 자식을 망친 원수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윤정옥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화장실 바닥에 차가운 타일 위로 엎어진 채 저는 짐승처럼 헐떡였습니다. 위액이 섞인 쓴 물을 다 토해내고도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헛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기통을 부여잡은 두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진료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아들의 그 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서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러워 제 손으로 제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세면대 스위치를 올리고 쏟아지는 찬물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정수리를 때리는데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새로 산 화사한 노란색 카디건을 입고 은은하게 립스틱까지 바른 70대 노파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 끼치고 역겨운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제 가슴팍을 사정없이 쥐어뜯었습니다. 내 새끼는 나 때문에 숨이 막혀 정신과 약을 삼키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미라는 작자는 내 인생을 찾겠다며 꽃구경을 와서 실없이 웃고 사진이나 찍고 있었다니. 단추가 뜯어져 나가는 것도 모른 채 노란 카디건을 거칠게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평생 자식의 피와 살을 파먹고 살아온 흡혈귀가 바로 나였습니다. 불쌍한 과부 어미라는 완장을 차고 헌신과 희생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내 아들을 평생 노예처럼 부려온 악귀. 며느리가 악을 쓰며 울부짖던 그날의 퍼즐이 비로소 섬뜩하게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어락 소리와 함께 들이닥치는 시어머니의 그 거대한 사랑의 폭력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 남편을 지켜보는 것이 지옥이었던 겁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를 원망하며 며칠 밤낮을 저주했습니다. 하늘이 두렵고 땅이 무서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버스를 탔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텅 빈 제 집 거실 한가운데에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안에는 짙은 어둠이 뱀처럼 기어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지난 40년의 세월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아들을 끌어안고 부르짖었던 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엄마 살렸다. 엄마 평생 고생한 거 우리 아들이 다 보상해주네.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때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던 것을 저는 기쁨의 겨운 떨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빨간 내복을 사왔을 때도 저는 울면서 말했죠.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 엄마는 우리 지훈이 하나만 보고 산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아들의 목에 겹겹이 두른 무거운 쇠사슬이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내 불쌍한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착하고 여린 내 아들은
그 숨막히는 쇠사슬을 묵묵히 목에 감고 4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속이 다 문드러져 텅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이죠. 방바닥을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쳐도 시퍼렇게 멍이 드는 고통조차 이 지독한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의 인생을 망쳤다. 그 절망감은 70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옥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찬장을 열어 아침에 나를 위해 샀던 예쁜 커피잔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카메라 렌즈도 스마트폰 사진반 교재도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웃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밥을 씹어 삼킬 자격도 햇빛을 볼 자격도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집문서와 통장, 그리고 도장을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긴 쥐꼬리만 한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해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이 낡은 아파트. 내 피땀이 서린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글씨가 지렁이처럼 삐뚤빼뚤하게 기어갔습니다. 지훈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를 갉아먹고 있었구나. 내가 그토록 아픈 줄도 모르고 어미 혼자 서운하다며 너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어. 수진이에게도 용서를 빈다. 이 집을 팔아서 전세금에 보태 쓰거라. 엄마는 아주 멀리 내 숨소리조차 닿지 않는 곳으로 갈 테니 부디 어미라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너희들끼리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아라.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가 얼룩졌습니다.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아들에게 완벽한 해방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이 지독한 껍데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낡고 해진 옷가지 몇 개만 검은 비닐봉지에 우겨 넣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허름한 요양원이나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현관문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간.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벨소리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이어졌고 급기야 철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정옥 씨, 윤정옥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명희 씨였습니다. 낮에 식물원에서 저 혼자 홀연히 사라진 후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었는데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처참한 몰골을, 이 더러운 죄인의 바닥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경찰이라도 부를 기세로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결국 다리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다가가 찰칵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오려던 명희 씨는 현관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제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퉁퉁 부어터진 눈, 핏기 하나 없는 얼굴, 산발이 된 머리. 그녀의 시선이 거실 바닥에 흩어진 집문서와 통장,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를 향했습니다. 이게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식물원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명희 씨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 내가 우리 지훈이를 죽이고 있었어. 내 자식이 나 때문에 미쳐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어. 나보고 껍데기래. 어미가 들이미는 반찬통이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대. 나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자식을 생지옥에 쳐넣고 있었는데 나 같은 년이 무슨 자격으로 사진을 찍고 옷을 사입어?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그날 낮에 병원에서 보았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그 끔찍했던 오열이 사실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도, 내 평생의 헌신이 아들에게는 사채 빚이었다는 것도, 가만히 제 통곡을 듣고 있던 명희 씨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로하며 같이 울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명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제 양어깨를 억센 손으로 틀어쥐더니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문서 꺼내놓고 짐 싸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자살이라도 할 작정이었어? 명희 씨의 날카로운 호통에 저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어미가 돼서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이기적이야. 끝까지 당신 마음 편하자고 자식 가슴에 또 대못을 박으려고 그래. 이기적이라니. 나는 내 새끼 숨 좀 쉬게 해주려고. 내 존재 자체를 지워주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윤정옥. 명희 씨가 제 어깨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 다 팔아서 돈만 남기고 훌쩍 사라지면, 아니면 덜컥 죽어버리면 당신 아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사라져서 살만 나네하고 춤이라도 출 것 같아? 아니야. 그 착해 빠진 아들놈은 내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 내가 버려서 엄마가 객사했다는 그 지독한 죄책감에 평생을 목매달고 살게 될 거야. 당신이 지금 하려는 짓은 자식을 놔주는 게 아니라 자식 숨통을 아예 영원히 끊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저주라고.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들을 사랑한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텨야 해. 자식이 등 돌리고 외면해도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보란듯이 당신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살아내야 한다고. 엄마는 너희들 없이도 내 밥 잘 챙겨 먹고 내 인생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 대한 죄책감일랑 털어버리고 너희 인생 살아라. 그렇게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어미야. 알아들어? 명희 씨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야반도주하려고 보따리 수십 번도 더 쌌어. 수면제도 모아봤어. 근데 내가 혀 깨물고 버틴 건 내 새끼들한테 엄마를 버린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서였어. 그 지독한 죄책감을 왜 자식한테 넘겨. 당신이 지은 업보는 당신이 살아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짊어져. 명희 씨는 바닥에 놓인 집문서와 통장들을 거칠게 쓸어 모아 다시 장롱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둔 유서 같은 편지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조각난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거실 바닥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그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명희 씨의 바지춤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던 제 얄팍한 도피처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면죄부를 얻으려 했던 제 오만함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그래, 내 새끼의 가슴에 남은 평생 동안 흉터로 남을 수는 없지. 엄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 고개 숙이게 만들 수는 없지. 눈물이 콧물과 범벅이 되어 입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짭짤하고 비릿한 그 맛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쓴맛이, 이 지독한 고독과 고통이 바로 내가 죽는 날까지 씹어 삼켜야 할 내 몫의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장판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살아야겠다.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속이 시커멓게 숯덩이로 타들어가더라도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인이 되어 살아내야겠다. 그것만이 내가 내 자식에게 지은 죄를 갚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서늘한 밤바람이 제 식은 땀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욱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주는 법을 아주 아프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하도 꼬집어 얇은 바지 밑으로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창틀을 넘어와 시린 발목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갓 지은 햅쌀밥에 따뜻한 소고기 무국을 끓여 아들 녀석 입에 넣어주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내 전부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썼다 반복하며 밤을 새운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명희 씨가 북북 찢어버렸던 그 편지 조각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피를 토하듯 울부짖던 아들의 쉰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지언정 단 한 번도 아들의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아내는 이 지독한 그리움의 시간만이 내 새끼가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산소통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찬통이 쌓여있던 베란다에는 제가 직접 화원에서 사온 작은 다육이 화분들이 올망졸망 자리 잡았고 거실벽을 꽉 채우고 있던 아들의 졸업사진과 가족사진들은 모두 안방 깊숙한 서랍장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찍은 들꽃사진, 명희 씨와 단풍놀이를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자식의 피를 파먹고 사는 파리한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게 립스틱을 바르고 스카프를 두른 꽤 근사하게 늙어가는 70대 노인 윤정욱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찬 바람이 매서운 초겨울의 초입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린 사진반 전시회를 마치고 명희 씨와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비운 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제 집 현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관문 앞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커다란 그림자. 양무릎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번듯했던 정장 재킷은 구겨진 채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것은 도어락 소리를 듣고 황급히 고개를 든 아들의 퀭한 두 눈이었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억지로 버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왜 이러냐며 오열했을 테지만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제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지난 6개월간 뼈를 깎으며 만들어낸 우리 모자의 거리가
다시 지옥 같은 늪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어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6개월 전에 텅 빈 냉장고를 채워놓고 갔었다고. 제 속옷까지 다 개어놓고 아무 말 없이 가셨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동네 시장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내 아들 먹일 갈치 비린내 난다고 화를 내면서 가셨다고. 엄마 전화 한 통을 안 하시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지 나 매일 밤 지옥 같았어. 내가 엄마를 버려서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 씨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어미 때문에 아들은 지난 반년 동안 그 지독한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홀로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미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죄책감, 자신 때문에 늙은 어미가 고독사라도 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아들의 목을 억제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도 죄송하대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엄마 집으로 올게. 주말마다 올게. 엄마 좋아하시는 고기도 사오고 용돈도 2배로 드릴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엄마 제발 나 버리지 마.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아들의 오열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다시 스스로 그 무거운 쇠사슬을 목에 감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숨막혀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미를 버렸다는 불효자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다시 그 지옥 같은 희생의 굴레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제 바짓가랑이를 쥐고 벌벌 떠는 아들의 2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좁아진 어깨를 단단하게 아주 힘주어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아, 고개 들어 내 새끼.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 천천히 위를 향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아들의 동공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얼굴 똑바로 봐. 엄마 어디 아파 보이니? 예전처럼 우중충하고 불쌍해 보이니?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 화사한 옷차림, 그리고 카메라가 담긴 가방. 아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던 부엌대기처럼 웅크리고 늘 한숨만 쉬던 늙고 초라한 어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6개월 전 내가 병원 복도에서 원장님한테 하던 그 피 끓는 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말, 어미가 싸다 주는 반찬통이 수갑 같았다는 말, 내 입으로 토해내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 그 순간 아들의 2 눈이 커다랗게 벌어지며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안함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얼어붙은 아들을 향해 저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너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흔들었어. 내가 고생한 걸 내가 보상해야 한다고 무언의 협박을 했고 며느리의 숨통을 옥죄었지. 내 아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며 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미 대접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기만 했어. 내가 괴물이었어. 엄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들이 도리지를 치며 오열했지만 저는 아들의 등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어. 내 집 현관 비밀번호 엄마가 직접 까맣게 매직으로 칠해서 지워버렸어. 그깟 반찬통도 미련 없이 다 갖다 버렸다. 저는 아들의 손을 끌어다 제 가슴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엄마 심장 뛰는 소리 들리지? 엄마는 지금
내 70년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어. 꽃구경도 가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 내 그림자로 사는 게 아니라 윤정옥이라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지훈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자식과 나를 묶어두었던 질긴 탯줄을 비로소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목에 걸린 그 무거운 죄책감 다 내려놔. 엄마 불쌍해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효도하겠다고 주말마다 찾아올 필요도 없어. 넌 내 가정 지켜. 널 살리려고 시어머니한테 악역자처하면서 피눈물 흘린 수진이한테 돌아가서 내 가족 지키며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야.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완벽한 해방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허리를 와락 끌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의 넓은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복도에는 두 모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원망도 억울함도 숨막히는 집착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진정으로 놓아주는 진짜 어른들의 깊은 화해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아들이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고 마치 어린 시절 제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던 그 아이의 눈망울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기다리겠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돌려 세웠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넓은 뒷모습을 보며 텅 비어있던 제 가슴 한가운데로 따뜻한 봄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속에 갇혀있던 가짜 사랑을 버리고서야 저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상대를 내 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날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등대가 되어 멀리서 기쁘게 지켜봐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복도에서 아들의 굽은 등을 토닥여 돌려보낸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7시에 눈을 떠 향긋한 헤이즐넛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식빵에 딸기잼을 듬뿍 발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집 냉장고에 빈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새벽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시간.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새로 산 렌즈 카탈로그와 명예 씨와 함께 갈 제주도 출사 여행 계획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4월 12일. 한때 제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이자 아들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였던 그날. 까만 매직으로 북북 그어 지워버렸던 그 숫자 위에는 이제 구립사진 공모전 시상식이라는 제 일정이 예쁜 분홍색 형광펜으로 동그랗게 쳐져 있었습니다. 띠링. 정막을 깨고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공모전 시상식 날이시죠? 정말 축하드려요. 지훈 씨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식당만 예약해 두었어요. 저녁에 시내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봬요.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어머님. 메시지 아래에는 예쁘게 핀 벚꽃 사진과 함께 수줍은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며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아들이 복도에서 오열하고 돌아간 뒤 저희 가족은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깊게 골맞던 상처가 아무는 데는 흉터가 앉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길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만 아들 내외와 밖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절대 제가 먼저 아들 집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반찬통을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근사한 식당에서 만나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고 잘 지내지?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 하는 짧고 담백한 안부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런 제 모습에 낯설어하며 눈치를 보던 아들과 며느리도 계절이 바뀌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달고 살며 파리하게 말라가던 며느리의 뺨에는 어느새 복숭아처럼 맑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겉돌던 아들의 어깨도 몰라보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집착을 거두어내고 여백을 만들어주자 그 빈 공간에 비로소 진짜 가족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4시 시상식을 마치고 명희 씨가 선물해준 화사한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채 약속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오늘 너무 고우세요. 스카프 색깔이 어머님 얼굴을 확 살려주네요. 며느리의 손은 더 이상 차갑게 얼어있거나 제 손길을 피하며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온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오느라 고생했다. 밥 먹자꾸나. 자리에 앉아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늘어놓았고 며느리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요가 이야기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는 대신 제 몫에 따뜻한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내가 떠먹여주지 않아도 내 자식은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채울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목구멍을 꽉 막고 있던 알 수 없는 앙금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며느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보렴. 저번 출사 때 찍은 건데 너희들 거실에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인화했어. 며느리가 포장을 뜯고 액자를 꺼냈습니다. 들판에 핀 수수한 들국화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기를.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액자를 가슴에 꼭 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예뻐요. 소중하게 잘 걸어둘게요. 품에 안긴 며느리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저를 밀어내며 악을 쓰던 그 끔찍했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어려운 존재를 비로소 한 명의 따뜻한 어른으로 받아들이는 감동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도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모셔다 드릴 테니까 차에 타세요.
아들이 차 키를 꺼내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날씨도 좋은데 조금 걷다가 버스 타고 갈 테니 너희들 먼저 가라. 수진이 피곤하겠다. 얼른 가서 쉬어. 그럼 들어가시면 꼭 전화 주세요, 어머님. 며느리와 아들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저 뒷모습을 보며 나를 버리고 지들끼리만 간다며 서운함에 가슴을 쳤더랬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아들 내외의 든든한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대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품에 영원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훌륭하게 독립하여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기쁘게 바라봐주는 것임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락의 덮개를 위로 올리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캄캄한 현관에 들어서서 스위치를 켜자 환한 불빛 아래로 제가 정성껏 가꾼 다육이 화분들과 벽에 걸린 제 사진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달래장과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들어있고 식탁 위에는 내일 명희 씨와 제주도에서 입을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가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치우기 위해 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닳고 달았던 제 두 손은 이제 오롯이 윤정욱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20대 시절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배웠습니다. 내 자식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낸 건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무거운 사랑을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현관 비밀번호 사자리를 지워버린 대신 저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윤정욱이라는 제 인생의 찬란한 비밀번호를 찾아냈으니까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날이 바로 지금 제 발끝에서부터 환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